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란 40대 여성이에요. 결혼 전까지 가세가 짱짱하던 집안이 갑자기 결혼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몸이라 저도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속상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은 저희 집이 기울자 급격하게 애정이 식어가는 듯 보였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이기만 할수록 더 작아지고 작아졌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걸핏하면 친정 탓을 하면서 저를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기도 하면서 참 허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이렇게 집이 망할 줄 알았냐? 참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 아버님은 노후 대책도 안 해놓으시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시면 어떡하라고. 너랑 장모님도 안 됐지만 나도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다. 뭐? 사기?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다고. 그리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나랑 엄마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정말. 자긴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어? 아니잖아. 결혼도 끼리끼리라고. 너랑 나랑 경제적으로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너랑 내가 결혼했겠어? 난 거짓말하는 거 제일 이해 안 가. 하여튼 너 만나서 진짜 나도 큰일 났다. 장인어른이 이번 기회에 크게 투자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유, 지금 여기 하나에 자기 다 걸고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큰일 났어. 우리 아빠한테 그동안 갖다 쓴 돈도 부족해서 그거 안 해줬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네가 인간이야? 지금 날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돈 얘기를 해? 아, 진짜 허망하다. 네가 생각하는 결혼은 비즈니스였구나? 나야말로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야. 아버지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남편의 사업도 차질이 생겼어요. 본인이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를 아버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시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로 인해 남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부모 잃은 저에게 저렇게 퍼부어대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철저히 남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순 없었는데 친정엄마를 제가 보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세게 저를 질책하시기 시작했고 그저 우리 며느리라고 떠받들던 모든 시가 식구들이 하나둘 저에게 등을 돌렸죠. 아니,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대표 하나 죽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돼? 경영을 어떻게 한 거니 도대체? 지금 일단 회사도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어머님도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부모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너 아주 웃기는구나.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난처해졌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말 못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도 사달이 나는구나 아주. 아이고 정말 단단히 속았지 우리가 아주. 저야말로 속았죠. 이렇게 몰상식하게 본인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분 애도를 빌어주고 며느리인 저를 위로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랑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알아요? 그렇게 잘해줄 땐 언제고 참 너무하시네요. 시어머니마저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퍼부어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별 반응이 없자 혼자 궁시렁 대시기만 하였죠. 정 그러면 그럴수록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저야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어찌저찌 버틴다 하지만 홀로 계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집안에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면서 엄마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내조에만 충실하였기 때문에 전혀 바깥 일에 대해선 모르셨거든요. 전 그런 엄마를 어찌해야 할지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전세를 주려고 매매했던 집이 떠올랐죠. 그걸 알고 나니까 남편에게 빨리 얘기를 해서 엄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역시 나였습니다. 엄마, 그냥 지금 당장 갈 데 없으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얘기 잘해볼게. 그러니까 거기에 전세라도 들어가서 살자, 응? 내가 어떻게 그래. 사이 눈치 보이고 너도 체면이 있을 텐데. 아유, 너희 시어머니가 하시면 그걸 가만히 보시겠니? 가뜩이나 장례식장에서 표정도 많이 안 좋으시던데. 엄마가 어떻게 또 너한테 누를 끼치겠어? 아유, 못 살겠다 정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가져간 돈이 많은데 설마 내치기야 하겠어? 미안해 엄마. 맘 같아선 그냥 살게 하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허서방 돈에 예민한 사람이잖아. 이해해줘. 그리고 엄마 몸이나 회복할 신경 써. 이게 뭐야? 삐쩍 말라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진 엄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세를 얻어주는 거였어요. 이왕이면 남편 집 전세가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얼굴을 팍 구기며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남편에게 정말 실망이 들었어요. 우린 부부가 아니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그저 이 남자는 나와 결혼했을 때 돈으로밖에 나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가실 데가 없어. 가압류도 들어오고 지금 집 내놓고 내가 있는 돈이랑 해서 당신 집 전세 가격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비어 있으니까 엄마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 전세금은 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될까? 아, 장모님이 사신다고? 아니, 어차피 세입자는 구해야 하긴 하는데, 불편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갈 데가 없으셔? 눈 좀 낮춰서 그냥 빌라 같은데 알아보시라고 해. 원룸이나. 꼭 아파트 사시려고 하시는 거야? 참나. 정신 못 차리셨네. 이 와중에 우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만 줄 알고 여기서 사시겠대. 배짱 좋으시네, 아직. 그 부자일 때 습성을 못 버리신 거 아니야? 뭐라고? 정신? 지금 자기 말 엄청 막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빠 살아 계셨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 알아? 참 내가 진짜 자기랑 결혼한 게 맞는가 싶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 진짜 속상하다. 이게 현실이야.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언제까지 네가 공주인 줄 알아? 이제 넌 끈 떨어진 년이라고, 알겠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엄마에게 집에 세를 주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마웠지만 사실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마음은 좀 안 좋았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남편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오면서부터 오히려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상권건 엄마에게 간섭하는 남편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자기 엄마면 저럴 수 있나 싶은 마음도 들고
진짜 섭섭한 마음이 요동을 쳤지만 꾸역꾸역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자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정말 속상하고 슬펐어요. 아이고, 허서방, 고마워. 아무리 값은 치른 거라지만 내가 들어와 산다는 게 자네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네. 나도 참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잘 해결했어. 너무 고마워, 허서방. 아, 네. 집에 절대 못 박지 마시고요. 벽지나 이런 거에 고춧가루 튀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고기 같은 거 절대 구워 드시지 마시고요. 벽지에 냄새 뱄니다. 아셨죠?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럼 잠만 자고 TV만 보라는 거야? 사람이 음식 먹다 보면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얘야. 그래 그럴게. 허수방이 말해준 거 잊지 않고 지킬 테니까 걱정 말겠나. 그래도 집주인 말을 들어야지. 뭐 어머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바닥에 흠집 안 나게 해주시고요. 이건 뭐 잘 아시죠? 그래, 내가 주의할게. 이렇게 집까지 내줬는데 내가 그 정도는 다 알아서 맞춰줘야지. 정말 큰 생각했어. 고마워. 무슨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당신도 그만해. 계약서에 명시한 걸로 됐지. 꼭 이래야 돼? 남편은 엄마한테 이것저것 요구했어요. 사실 이게 집주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도 꽤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살아 계실 때부터 많이 도와주었던 거라 그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더니 이제 와선 본인이 잘난 양 저렇게 군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이의 집에 엄마가 새들어 산다고 하자 어머님은 혀를 차시며 노여워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공돈으로 아들에게 신세 지고 있을까봐 그것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우리 아들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거 아니냐? 너희 집 쫄딱 망했다며? 이젠 네 아들 등골 빼먹을 수작이냐? 뭐녀가 쌍으로? 아니 친정아빠 그렇게 된 건 안타깝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아니지. 내가 원 속상해서 에휴. 어머님, 그 일 사업 누구 덕에 시작한 건가요? 애초에 빌빌거리고 다닐 때 저희 아빠가 도와주신 자금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희 형편 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참 어이없네요. 뭐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너네 아빠 돈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은 성공했을 거야. 머리가 보통 좋은 놈이 아니잖니. 그런데 그걸 꼭 네 아빠가 해줬다고 하면 되겠니? 참나 너 아주 웃긴다. 이제서야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친정엄마 얘긴 그만해주세요. 전 솔직히 제가 남편이라면 그렇게 친정돈 갖다 썼으면 아마 엄마 모시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기막혀. 제가 어머님한테 쏘아붙이자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 저를 노려보셨죠. 그 정도로 시댁은 인색했어요. 전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하면 아빠 사업체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며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크게 소득은 얻지 못했는데 아빠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회사 간부인 아저씨가 아빠의 모든 걸 빼돌렸거든요. 이 사람을 찾는 것조차 일이더라고요.
경찰은 그저 찾고만 있다고 하고 이게 아니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지치고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 지친 기색을 할 순 없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떼어놓을 방법을 얘기하더군요. 어차피 털린 정 이렇게 끝을 보는구나 싶으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지구상에 저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어요. 쟤 계속 달고 있을 거니? 도움도 안 되고 어차피 갈라설 거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지 않아? 뭐 떼먹을 게 있다고. 그러게. 근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게 그렇잖아. 제가 유책 배우자도 아닌데 일단 타이밍 보고 있어. 아님 자기가 나가 떨어지게 하던가 해야지. 나도 이렇게 살긴 싫어. 무슨 처가덕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처가덕을 보다 말아. 저가 재산 하나 보고 쟤랑 결혼한 건데 나도 속았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절 그렇게 떼어놓고 싶으세요? 그래요. 어머님과 당신한테 지금 나는 완전 필요 없는 존재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다.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가져다 쓴 돈을 생각해봐.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남보다도 못하다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어. 그래, 당신 본심 원래도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네. 알게 해줘서 고마워. 전 어머님과 남편의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섰고 그 길로 바로 한강 앞으로 갔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것 같고 앞날도 캄캄한 저인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 엄마 얼굴이 아른아른 거렸죠. 나 없으면 우리 엄마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렇게 아빠의 빈자리가 크구나 싶었고 진짜 그날 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래 이 마음으로 독하게 살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내가 아빠 사업 다시 일으켜보자. 이 마음가짐이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렇게 전 그날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엄마의 집으로 가 엄마를 보고 펑펑 울었답니다. 이거사, 울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러니? 아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 어떡해, 엄마도 슬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우리 독하게 살아보자. 그래야 네 아빠도 좋아할 거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독하게 살아볼 거야. 내가 아빠 사업체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만 믿고 따라와줘. 아빠 뒤통수 치고 나른 놈 내가 잡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이렇게 여기 살면서 굴욕 겪은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굴욕은 무슨. 허서방도 이해 가지. 하루아침에 투자처가 사라진 꼴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니겠니?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 난 용서 못해, 허서방도.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 말고 내가 하는 거 지켜봐줘. 진짜 열심히 살 거니까. 전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악착같이 그 사기꾼을 찾아다녔죠. 당장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회사 회복이 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시켰어요. 남편도 제가 본인이 저와 이혼을 원한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이혼 얘기를 하였고 말끝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등살에 참 지친 나날이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몸과 마음은 지쳐갔죠. 이혼하자고. 이미 다 들었잖아. 나랑 엄마 얘기. 그러니까 서로 더 바닥 보기 전에 이혼하자.
나도 이제 참기 힘들다. 이혼? 그럼 우리 아빠가 너한테 그동안 투자해놓은 돈 다 내놔. 그럼 이혼해 줄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신보가 뭔 신보야? 아, 뭐? 돈을 달라고? 기가 막혀. 그럼 그렇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미쳤냐? 돈을 너한테 주게? 누구 좋으라고? 너네 아빠가 나 좋다고 투자한 돈을 왜 이제서야 달래? 돈 얘기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도 그럼 순순히 이혼 못하지.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 회수하기 전까진 나 이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증거 있어? 내가 너네 아빠한테 투자 받았다는 거 증거 있냐고?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증거 없음 땡이야. 나쁜 놈. 넌 이러려고 나랑 애초에 결혼한 거야. 그치? 인간 말종.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가만 안 둔다고. 강해지기로 했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렀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아빠에 대한 빈자리가 더 커져만 갔고 더욱더 슬펐습니다. 엄마와 이런저런 아빠의 추억 얘기를 하던 중 벨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남편이었어요. 내심 남편이 어버이날이어서 엄마를 찾아왔나 싶어 마음 한편에 고마움을 가졌죠. 하지만 그 고마움은 금세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는데 그는 역시나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한순간이라도 설마 어버이날을 생각했나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우습더군요. 저런 인간인 줄 진작 알았으면서 말이죠. 어머, 웬일이야 여긴? 어버이날이라고 온 거야? 참 당신은?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고 오지. 어쨌든 잘 왔어. 어버이날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돌았냐? 아, 여기 보증금 올렸거든요. 5천만 원. 더 주셔야겠는데요? 뭐 우리 사이를 떠나서 전 그냥 남이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전세 보증금 올렸으니 납부하세요. 안 그럼 나가셔야죠 뭐. 어쩔 도리 있나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아, 어떻게 그런 거 상의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통보할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다. 아니,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리는 걸 내가 상의해야 하나? 적당히 올려받을 때 돼서 올려받는 건데 참나 웃기네. 당신네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나 돈이면 칼 같은 사람이야. 알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안 봐드립니다. 남편이 어버이날에 내민 건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린 청구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말이 안 나와서 기가 막혔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면서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서로 사랑했고 장모님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집 밖을 나섰어요.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가셨나 싶고 이렇게 서러움을 받게 되니 정말 한없이 우울했어요. 아이고, 어쩌냐 이 일을. 여윳돈도 없고 허수방한테 말하면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야. 일을 어째? 나 때문에 네가 많이 곤란한 거 아니니? 아유, 어째 이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너한테 짐만 될까? 미안하다 정말 면목 없어. 무슨 짐이야. 진짜 너무한다. 엄마,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얼굴도 어찌 이리 안 좋아졌어.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건강 악화될까봐 그러지.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참 못 볼 걸 많이 보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해. 일단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엄마에게 신경 쓰지 말라곤 했지만 마음이 많이 쓰였고 당장에 5천만 원이 어디 있으며 좀 속상했거든요. 뻔히 사정을 잘 알 텐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냥 저와 단순히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았어요. 철저히 우린 부부가 아니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자라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남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날짜가 되었죠.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과 남남이 된 지 오래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우편물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이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우편을 보냈어. 그냥 너한테 가지고 가라면 되지. 너네 엄마도 참 아주 유난을 떨어댄다. 그러게. 그냥 계좌이체나 하면 될 걸 가지고 무슨 복잡하게. 하여튼 2번, 3번 고생하는 스타일이라니까. 머리가 나쁘면 원래 이렇게 고생하는 거란다. 평생 집에서 내조만 했던 사람이 뭘 알겠니? 그러니까 답답하게 이러는 거지. 두 모자는 저렇게 대화하며 친정이 보낸 전세 관련 봉투를 연 순간 시댁 식구 전원이 심정지가 왔어요. 아니 심정지가 온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봉투를 읽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마비가 온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길래 제가 그 봉투를 뺏어서 열어보았죠. 저 역시 놀랐는데 친정엄마가 보내신 건 다름 아닌 회사 회계 장부였고 그동안 남편 사업에 들어간 돈이 적힌 장부와 사용증 그리고 철주하신 아빠가 받아둔 변호사 공증 문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이유까지 있더라고요. 작은 USB도 함께 보내셨거든요. 전 서둘러 그 USB를 태블릿 PC에 꼽아 보았고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과 남편이 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둘이 작당을 하고 아빠 회사를 꿀꺽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우연히 아빠는 듣게 되었던 거고요. 다행히 항상 아빠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볼 수 있었어요.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은 나중에 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모든 장부와 이 CCTV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였고 그렇게 몇 달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희 엄마에게 이실 짓고 이 모든 것을 오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심정지가 올 듯하게 멈춰 있던 거였고요. 아, 이거였어? 그래놓고 나보고 이혼? 그리고 뻔뻔하게 우리 엄마를 하대? 네가 인간이니? 이제 투자금도 모자라서 우리 아빠 회사까지 탐내려고 했던 거야? 아빤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긴 거고 내 말이 틀려? 너 가만 안 둬. 아니, 이건 모함이다. 아직 정확히 수사도 되지 않았잖아. 어디서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이야? 네가 뭔데? 모함? 당신도 똑같아.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잔인하게 밟아줄게. 잠깐만. 아니,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 프로젝트에 투자권이 달려있는 건데 모함이라고? 프로젝트 망해도 회사 하나 꿀꺽하는 게 너한텐 더 나았겠지. 그러면서 네가 감히 악마의 탈을 쓰고 나를 농락해?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니? 나 너 절대 용서 안 해. 우리 아빠도 네가 죽인 거야. 당신들 이제 벼랑 끝을 내몰려봐, 어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너무나도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넣은 문서로 인해 남편은 저희 집에 막대하게 투자금을 갚아야 했죠. 이걸 우리가 절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당당했던 거고요. 전 곧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이어갔어요. 장부상 명백히 남편의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소송이었어요. 남편은 이제서야 저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깔보고 무시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행실과 그간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싶어졌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그래도 법정 싸움은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빠의 모습이 나오는 CCTV를 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파졌거든요. 엄마는 그걸 보는 와중에 2번 정도 쓰러지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지만 잘 싸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천천히 돌려줄 테니까 탄원서 하나만 써줘. 어차피 너네 아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CCTV는 오해라니까. 그 사람 혼자 회사 먹고 싶어 한 거야. 진짜야. 내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장인어른 회사인데. 넌 그러고도 남아. 내가 미쳤니? 탄원서를 써줘? 어디 그전처럼 해봐. 너 나 못 쫓아내서 안달이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니? 평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반성해. 아, 너란 인간 갱생은 안 되겠다. 네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한 거야. 너 아니었음 충격받지도 않으셨을 테고 뇌출혈도 오지 않으셨겠지. 널 얼마나 믿으셨는데 그 사람이 영영 안 붙잡힐 줄 알았니? 세상은 좁단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리고 모든 인간이 너같이 그렇게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아. 어디 잘 살아봐. 제발, 우리 좋았잖아. 내가 장모님 집 그냥 넘겨줄게. 아니, 내가 그때 진짜 나도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웃기지 마. 이미 네가 우리한테 갚을 돈이면 집은 사고도 남아. 어디서 헌신 베푸는 척이야? 뻔뻔하게. 네가 그동안 우리 모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구질구질 해가지고. 너한테 어울리는 곳은 딱 이 교도소야. 전 그렇게 마지막으로 역겨운 얼굴을 대하고 법정을 나섰어요. 그렇게 남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함께 아버지 회사돈 횡령, 그리고 저희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까지 명명백백 밝혀져 징역 11년행을 받았어요. 하지만 뻔뻔한 남편은 이거에 굴복하지 못하겠다며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 13년형을 받았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던 거죠. 남편의 구속이 확정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렇게 뻔뻔한 모습들을 제 눈으로 담을 수 있어서 참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울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시어머니에게 퍼붓더라고요. 남한테 함부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아주 퍼부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로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저 역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였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사이다 마신 기분이랄까요? 예, 다
탄원서인지 뭔지 좀 써줘라. 아유, 돈이 뭐길래 정말. 나도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징역 보내고 산다니? 제발 탄원서 하나만 부탁해.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비마. 당신도 눈에 피눈물 한번 나봐야지. 그딴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참나, 그 애미의 그 아들이었겠지. 두고 봐. 당신 눈에도 피눈물 흘릴 테니까. 어디서 내 딸을 아프게 해? 그리고 감히 우리 회사를 넘봐? 하, 그럴 깜냥이나 되고?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배운 것도 없는 놈 뭐가 좋다고 결혼을 시켰는지. 어디 감방에서 잘 살다 나와봐. 아마 감방에서 나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제 한참 늙어도 어마어마하게 늙었겠구만. 다 늙어서 옥바라지 해. 알겠어? 들으셨죠? 탄원서는 무슨?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체력 좀 키우시고요. 옥바라지 하려면 체력을 키우셔야죠. 아, 그리고 당신 집도 다 경매에 넘어갔으니 하루빨리 원룸이나 조그만 집이나 빨리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럼 길에 나 앉을 거니까. 제발 부탁이다. 늙은 내가 혼자 밖에서 어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불우이웃도 돕는다는데 선심 쓰는 셈 치고 제발 부탁하마. 이 여편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한테 적선을 하지. 당신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은 상종 안 해. 썩 꺼져. 저와 엄마는 이 말을 끝으로 아예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과 짜고 저희 아빠 뒤통수를 친 아저씨 또한 벌을 받게 되었고 어찌나 울면서 저희에게 사죄를 하던지. 하지만 용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투자금을 회수받아 아빠의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빠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몇몇 분 남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모아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군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나 웃으며 과거를 회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몹쓸 생각까지 해가며 제 인생 최고의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권선징악, 역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추후에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와서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 또다시 힘든 일이 닥쳐오겠죠? 그때마다 이번 일을 생각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인드로 버텨내기로 다짐했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다 견뎌낼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요즘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전보다 웃음도 많이 되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거든 꼭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제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안녕하신가요? 전 내 멋지게 살고 싶은 30대 여성이에요. 남들에게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평범한 여성입니다. 문득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멋진 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을 한번 풀어내면서 훌훌 털어버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철없기도 했고 아무것도 모르기도 했던 저는 그저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답니다. 가정 환경도 불우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을 하루하루 만나면서 푹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교도 다니지 않는 저를 시댁에선 크게 반대를 했고, 지금 같았으면 그 마음을 꺾기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무작정 결혼이라는 걸 밀어붙였죠. 대학도 안 나온 네가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할 것 같니? 우리 아들이 잠깐 지금 뭐가 쉬어서 그런 거지. 네가 가당키나 하냐고. 어머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머님이랑 준성 씨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잘한다고 되냐고 이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니까짓 게. 하여튼 너랑 준성이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미래랑 저 허락해 주세요. 미래한테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아빠 없이 컸잖아요. 네? 너랑 애랑 같니? 너 얼마나 신세를 망치려고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얘랑 결혼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가정 형편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며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고, 사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던 찰나 남편의 집이 부도가 났어요.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시댁은 잘못된 계약건과 더불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업이 기울자 시어머니 또한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 결혼을 밀어붙였고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지쳤다는 듯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딱히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많이 양보해서 내린 결론이었죠. 저도 남편의 집안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남편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너 반대할 이유도 딱히 많이 없을 거야. 지금 상심이 크시긴 한데 그래도 나랑 네가 옆에서 힘이 되드리면 낫지 않을까? 지금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 너랑 내가 힘이 되드리자. 우리가 힘이 될까? 어머님 가뜩이나 마음에 안 좋은데 나 보시면 더 화나시는 거 아니야? 사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엄마 잘 알잖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의지가 되게 해드리면 널 다시 보실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한편으론 철이 없다고 느꼈지만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싶은 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이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의 말에 그대로 용기를 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 어머님께 제가 막상 얼굴을 디밀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저를 보면 혈압이 오를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친절은 아니었고요. 준성이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고 뭐 할 건지 생각은 해봤니? 아니 너의 친정은 너 공부시킬 형편이 아예 안 되었던 거야? 참, 아유, 말해봤자 뭐하니? 어차피 이미 허락한 결혼 두고두고 살면서 다 갚아라. 결혼하고 공부 좀 해볼까 해요. 짬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준성 씨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공부? 너 괜한 학비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서라. 그럴 생각이면 공장이든 뭐 마트 캐셔든 닥치는 대로 해. 알겠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꼴은 못 봐.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하란 말이야. 뭐든 내 말 명심해.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저에게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사는 형편 때문에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 저 역시도 그럴 생각이었기에 시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일을 해서 얼른 시댁을 일으키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참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가의 형편 때문에 호화스러운 결혼식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정식 부부가 되었고 전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도와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라도 시작해서 그래도 어머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처음 반대했던 그 모습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뭐 하나 하더라도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저 깔보고 무시했고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가 공부한다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그리고 나 같은 베테랑들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침체기인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격증을 딴대? 참나. 준성이가 이거 따라고 하냐? 너랑 성격적으로도 안 맞아. 그래도 어머님 도와서 뭐라도 하려면 자격증부터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빨리 어머님 다시 부동산도 시작하죠. 내가 부동산 시작해도 너랑 할 것 같니? 참 꿈도 야무지다.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랑 준성이 결혼 허락한 건 그냥 준성이가 널 하도 좋아하고 나도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뺄 바엔 그냥 시키지 않은 마음으로 시킨 거니 오해하지 마. 알아요. 그래도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저랑 적성에 맞는 것도 같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이게 나를 보더니 보는 눈만 높아져서. 마트 캐셔나 공장 들어가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으라니까 허튼 짓 하고 있네. 시어머니는 늘 차가웠어요. 저도 처음엔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님에겐 통하지 않자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꿈이 생겼죠. 부동산 자격증을 따자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격증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제 빨리 취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늘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터라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고 나이도 어리고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은 수월했어요. 그래도 시험에 붙어서 다행이다. 그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취직해야지. 그래야 경력도 쌓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곳저곳 이력서 넣고 있어. 그래도 연락은 자주 오는 것 같아. 어머님은 부동산 언제 다시 시작하신대? 그건 모르지. 아무래도 조만간 하실 것 같긴 한데 자금이 부족해서 뭐 당장 다시 차리시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빨리 도와드리자. 엄마가 평생 나만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해하지? 혹시라도 싫으면 얘기해. 아니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곤 하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 봐야지. 걱정하지 마. 잘할 거니까. 남편은 저에게 같이 돈을 벌어서 어머님을 도와주자고 했고 전 흔쾌히 허락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아무리 쌀쌀맞은 시어머니이지만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도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일을 알아보기 시작할 즈음 남편도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이제 네가 취업할 거고, 나도 아무래도 미래까지 본다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 그만뒀어. 어때? 어? 갑자기? 아니, 그래도 어머님도 일을 안 하시는데 내 벌이로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걱정 마. 우리 집엔 이런 피가 흐르고 있어서 분명 한 번에 붙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네가 좀만 고생해줘. 남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믿어준 만큼 저도 믿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력을 쌓기 위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동산 관련 많은 일들을 배웠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전 일을 배워나갔고, 나이도 어렸지만 정말이지 시기 좋게도 매번 좋은 손님들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저를 참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본급에 인센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늘 인센티브로 사회 초년생의 월급 이상을 벌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무시할 것 같다며 또 화를 내더군요. 그냥 시어머니는 저라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싫은 거라고 확실해져만 갔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너 준성이 밥은 잘 챙겨주고 다니는 거니? 아무리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내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때는 집안일이랑 일이랑 딱딱 미스 안 나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한 가지만 할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내 말이 틀리냐? 아침부터 계약건이 많이 있어서요. 꼭 계약을 해야 하는 거여서 제가 요즘 들어 미처 신경을 못 쓰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부동산 일해봐서 아시잖아요. 무조건 고객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걸. 그래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참 잘 아시는 분이. 뭐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이게 어디 이제 좀 이 어깨에 발 좀 뒤졌다 하는 애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네가 언제까지 거기 회사를 잘 다닐 것 같아? 다 시기를 잘 타서 그래, 알아? 뭐 없을 것 같으니라고. 준성이 자격증만 따봐. 니까지 거보다 훨씬 많이 벌지. 너 기세등등 하지 말아라. 넌 아직 멀었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고, 전 여기 일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말씨름할 힘도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았고, 순간 고민이 되더군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제서야 내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해서 혹시나 경력이 단절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이렇게 생각한 게 무색할 만큼 회사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임신이란 큰 이슈도 쉽게 받아들여 주셨던 거죠. 전 2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얼른 이 일을 신랑한테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 많이 해주기로 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긴 어때? 임신? 좋지 뭐.
그래도 너무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빨리 생긴 거 아닌가? 너 나이도 어린데 괜찮겠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엄마가 없이 커서 내 아이가 생기면 진짜 꼭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거야. 너무 기대되는걸? 그래 뭐 네가 좋아하면 된 거지. 어쨌든 축하해. 엄마한테도 천천히 얘기하는 걸로 해보자. 엄마도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 그리고 나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아, 어쨌든 알겠어. 뭐 우리한테 온 축복이니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생각보다 남편은 저의 임신 소식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약간 기운이 빠졌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시어머니에겐 알리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웬 여자분이 오셔서 오피스텔 자리를 보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자리도 보여드리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손님이 계약한다는 말에 들뜬 마음에 오피스텔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남자친구랑 동거할 집이거든요. 일단 바로 설명할게요. 신축이라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머, 그러세요? 다른 곳 더 안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같이 사실 거면 여러 군데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요. 딱 좋아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곧 결혼도 할 거라 일단 이 정도 크기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시원시원하게 계약을 바로 한다는 말에 얼른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어요.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이렇게 계약도 일사천리로 잘 되고 나니 뱃속 아기가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고 난 뒤에 시어머니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니 시어머니는 당장 애를 지우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해 있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애 지워라.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임신이냐? 지금은 일하면서 네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지. 애 날 군번이나 돼? 애를 지우라뇨. 어머님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당신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엄마 말도 맞지 뭐. 사실 당신이 돈 벌어도 당장 애 낳고 일을 쉬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 엄마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나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애를 키워? 우리 형편도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렇다고 애를 지우라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니? 어머님, 저 애 못 지워요. 너무들 하네요, 정말. 어떻게 본인들이 핏줄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불륜해서 가진 아이도 아니고 축복받아야 할 아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남편은 난감하다는 듯이 본인 엄마만 쳐다봤고 시어머니도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하며 생각이 잠긴 듯 보였어요. 가족의 불우함으로 자란 저는 이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니 아이한테 극도로 미안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태어나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더욱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렇게 아이를 지키며 열심히 일을 해나갔어요. 일을 하면서 바쁘고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아이와 만남의 순간을 떠올리며 기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많이 느꼈지만 태어날 아이를 보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도 많이 느꼈어요. 요새 외박도 많이 하고 공부하느라 바쁜 거야?
당신 아무리 바빠도 외박하는 일은 없었잖아. 요즘 미묘하게 이상해? 뭐가? 그냥 바빠서 그래. 피곤하기도 하고. 너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얼마나 예민한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스트레스 받게. 그래. 너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남편한테 따지고 들려거든.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워. 여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아니요. 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희가 요새 바쁘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아, 두 분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됐어, 여보. 알겠으니까 저녁이나 먹을 준비해.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아주 저것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유세지, 유세야. 나 때문에 부동산 공부하게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에게 공부에 대해 물어볼라 치면 어머님은 저의 대화를 차단하셨어요. 저도 뱃속 아이 때문이라도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화를 삼켰고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나날들이 이어졌고 임신 내내 단 한 번도 남편의 케어를 받지 못한 채 임신 기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그때 당시엔 저조차도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따질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나오면 내가 아는 남편은 무조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을 때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저희 아이는 예정일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와보지조차 않아서 서럽더라고요. 아니, 형부 어떻게 와보지도 않아? 너무 갑작스럽게 애가 나왔다지만 진짜 너무한다. 언니 괜찮은 거야? 가뜩이나 언니가 가족이 누가 있다고. 이런 날엔 더더욱 있어줘야지. 그 시어머니는 왜 또 안 와? 지 손주 안 보고 싶은가 보지? 아우 답답해. 뭐 그런 집안이 다 있어? 갑자기 애가 나왔으니까 뭐 바쁘겠지. 조리원 끝나면 실컷 볼 텐데.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모가 최고네. 지혜 태어나는 거 말고 바쁜 게 뭐가 있어? 언니도 하여튼 진짜 답답하다. 어쨌든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아기 너무 예쁘더라. 다행히 동생이 옆에 있어줬고 전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신랑은 바쁘다는 전화만 할 뿐 딱히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조리원에서는 저 아이 케어가 제일 중요하니 전 아이와 제 몸 회복에 힘을 쓰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았다며 저와 친하게 지낸 사수 언니가 조리원 방문을 해주었더라고요. 오랜만에 회사 사람도 만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었고 사수 언니는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하다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혼절할 뻔했지만 이제서야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더군요. 전 애써 그 사수 언니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하며 언니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예정날보다 하루 더 앞당겨서 아이와 함께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댁에 도착하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거니까 당장 이 문 열어요. 안 그러면 저도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열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집에 도착해서 안방에 가보니 남편은 이미 짐을 빼고 없더라고요. 네, 사실 사수 언니가 해줬던 얘기는 몇 달 전 제가 계약한 그 오피스텔 손님이 제 남편의 내연녀라고 했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모든 게 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갑작스레 식어버린 남편의 마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었어요. 사수 언니는 우연한 계기로 그 상가 건물 CCTV를 보다가 제 남편을 계속 발견했고 그 여자와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부 계속 보았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끼는 동생이니만큼 저에게 가감없이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제서야 모든 앞뒤가 착착 맞기 시작하더군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준성 씨 이미 살림까지 다 차렸던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죠?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알면 됐다. 그렇게 눈치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진작 너흰 헤어졌어야 해. 준성이도 너랑 결혼하겠다더니 뭐 얼마 못 살고 그새 저렇게 마음 편한 거 봐라. 너희는 애초에 짝이 아니었어. 알겠니? 나 원망 마라. 너네 인연이 여기일 뿐인걸. 그리고 지금 준성이가 만나고 있는 애 얼마나 능력 있는 애인 줄 아니?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제가 순순히 두 손에 이혼 서류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처음 보여주는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곤 곧 화색이 돌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말이죠. 그 미소를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넌 게임이 안 되겠냐? 그래, 잘 생각했다. 뭐 지저분하게 끝낼 일 있니? 너 가족도 없으니 그애 벗삼아서 살렴. 우리 준성인 깨끗하게 놔주고. 이미 새 살림 차리네. 닷해서 뭐 할 거야? 그냥 네 복이다 생각해. 알겠니?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진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인데. 애도 네가 키워. 우리 준성이 혹 달리면 되겠니? 기어이 낳지 말란 거 네가 낳았잖아. 시어머니의 기쁜 음성 사이로 뒤이어 제가 가져온 노트북을 켜서 보여드렸어요. 조용히 그 기쁜 얼굴 앞에 노트북을 들이미니 그 어머님 얼굴이 굳으시면서 오금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 자리에서 깔깔대고 말았답니다. 아주 고소했거든요. 왜 갑자기 굳었네?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줄 알았어? 아니 이혼은 할 거야. 근데 당신이랑 그 새끼 가만 안 둬. 당장 전화해서 내 앞에 오라고 해. 내가 어떻게 족치는지 보여줄 테니까. 감히 날 능멸해? 봤지 여기 노트북에 상간녀랑 당신 아들 버젓이 오피스텔 들락날락하는 CCTV. 그리고 이 집 내가 계약 성사시킨 거야. 몰랐나? 이미 결혼할 거라고 하는 녹취까지 다 되어 있고 당신 아들 빼박에 불륜남이 돼버렸네. 조용히 이혼시키려고 했다가 큰 싸움 나게 생겼어. 이제 나도 안 참아. 우리 딸 내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 불러다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리란 말이야. 안 그럼 나도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제가 악을 쏟아내자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하루 먼저 퇴원했냐며 묻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가증스러워 뺨따기를 날리고 그 집에 있던 물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뿌려댔습니다. 제가 물을 뿌리고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상 물벼락을 맞아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그 꼴도 우습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본데 없이 크니까 하는 짓도 아주 천박스러워서. 너 지금 나한테 물 뿌린 거야? 이년이? 여보, 진정해. 아니,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진정하고, 자기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몸조리? 네가 내 몸조리 생각했으면 이랬겠니? 나 이판사판이야. 무서울 것도 없어. 두고 봐. 네 거 다 뺏을 테니까. 그리고 니네 연놈들 동네에서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닐 줄 알아. 알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날 능멸하고 무사할 줄 알아? 하여간 애미나 아들이나 인성은 똑같아요 아주. 어디 한번 이제 너네 망신당할 준비나 해.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할 줄 몰랐지? 전 선전포고를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일단 제가 할 것은 법적으로 응징하고 최대한 얼굴 못 들게 망신 주는 것밖에 없었으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수 언니가 가져다 준 CCTV 파일이며 그때 그 고객과 계약할 당시 녹취본이 다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대로 변호사님에게 갖다 드렸고 변호사님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친권 양육권 또한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싹 다 걸어 주었어요. 그리고 전 또 하나 추가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였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시집온 애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너 진짜 많이 컸다.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갈 데 없던 걸 받아줬더니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네. 너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아들이 바람난 건 너 탓인 거야. 알겠니? 애 낳으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지 몰랐네.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바람이 내 탓이라고? 당신 아들 교육 그렇게 시킨 본인 탓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내 탓이래? 그동안 내가 이래서 생활비 된 건 생각 못하고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선처 없고 용서 안 해. 어디 한번 위자료 탈탈 털려서 정신 단단히 차리게 해줄게. 어리고 아무도 없다고 무시했지? 이제 무서울 거 없는 엄마라 이거야. 알겠어? 어디 한번 그렇게 주둥이 터는 거 법정에서도 해보시지요. 어떻게 되나? 제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는 혈압이 오르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져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다나 어쨌다나. 아니 전 진짜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이거 다 기록에 남을 텐데, 네? 제발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죠. 그리고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다 가지고 있어. 어디서 위자료 안 내려고 수작질이야? 당신들 그렇게 행복할 땐 난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뒤통수 맞았는데 나보고 치하해달라고? 당신이랑 불륜한 불륜남을 원망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난 하던 대로 모든 걸 진행할 테니까. 아주 다 끝장날 줄 알아. 너희 셋 모두. 능력이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뻔뻔한 놈이었네. 내가 진짜 못 살아. 괜히 유부남을 건드려선.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게 뭐야. 그렇게 소송은 계속되었고 아이를 낳고도 한 번도 오지 않은 것, 조리원에도 와보지 않은 것들이 계기가 되어 양육권 친권을 박탈당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작이 되었던 거죠. 결혼하고 일을 시작한 뒤 이 집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3천만 원이라는 법적 처벌이 떨어졌어요.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이혼을 취하해달라고 저에게 빌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남편은 오갈 데가 없어졌고 그마저 저를 붙잡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주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나 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너한테 모질었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해줘. 우리 애도 있는데 우리처럼 애도 한부모 가정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네가 참아주라. 제발 부탁할게. 너한테 못할 일이지만 진짜 딱 눈 좀 감아주라.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네가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나 나한테 잘해준 거 그거 하나 보고 참았어. 근데 난 바람은 못 참아. 그리고 너네 엄마 그 뻔뻔한 태도 이제 질린다. 엄마 없이 자라서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너희 엄마한테 난 어쩌면 떼놓을까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지. 이제 끝이야. 난 새 출발할 거야. 알겠니? 지겨워. 네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진 말 하지 마. 내가 네 마음을 모를까 봐 그래?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네. 언제적 얘기를 해?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알겠니? 이제 나락 한번 타봐. 1년이 좀 안 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증거물들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결국 둘은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전 좋은 집을 구해 딸아이와 살 집을 마련하였고 6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하여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조금 더 자유로운 게 낫겠다 싶어 드디어 부동산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에는 경기를 좀 타다가 이게 천직인지 몰라도 정말 부동산 하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점은 눈으로 보고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준 것,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딸아이가 6살이에요. 심적으로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엄마가 되는 게 뭔지 그렇게 약하고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뭐든지 진취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바뀌게 된 다음부터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고 앞날을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나도 기가 막힌 사연 하나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휴가를 갖게 되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친오빠 한 명이 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기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마지막 남은 제 혈육이었죠. 연애를 할 당시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했고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제 배경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시모는 절 취조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어요. 윤철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그래. 너희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은주네 집은 부모님께서 다 뭐 하시니?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회사원이시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러고 보니 윤철이한테 부모님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질 못했네. 이번에 오면 물어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온 김에 부모님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지? 윤철이가 가족 중에 누가 사업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아마 윤철 씨가 오빠 얘기를 잠깐 했었나 봐요. 친척도 없고 저한테는 오빠 한 명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뭐? 아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던 거야? 난 그건 몰랐네. 아니,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 부모님이 온전히 다 잘 계신 여자 집안으로 장가를 보내고 싶었는데 다 돌아가셨다고? 뭐 연애한다고 해서 다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래, 너는 회사 다닌다고 했니? 학교는 어디 나왔니? 우리 윤철이는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그래도 좀 급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은주야, 아니야. 엄마 장난하는 거야. 엄마 너무 드라마 많이 봤다. 은주야, 우리 엄마 엄청 쿨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분 전혀 아니셔. 엄마가 너한테 장난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엄마, 그래도 은주네 오빠 진짜 능력 있어. 엄마도 알지? 저기 시내 모퉁이에 있는 4층짜리 건물. 거기 건물주가 은주네 오빠야. 사업도 크게 하시고 거의 1년에 수십억은 버실걸? 형님이 제일 아끼는 동생이니까 아마 결혼하게 되면 지원도 엄청 빵빵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러니? 아유,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하긴 오빠가 그렇게 든든하게 있으면 부모님만큼이나 좋지 뭐. 아니야, 안 그래도 은주 들어오는데 딱 귀티가 나더라니까. 가방도 봐라. 그냥 딱 봐도 고급스러운 거. 그래, 오빠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가 봐. 몇 살이셔? 결혼은 하셨고? 미혼이시면 그럼 은주가 딱 한 명 있는 핏줄이겠네. 아유, 너무 딱 좋다. 남매가 오손도손 친하게 지내는 거 난 너무 좋게 보이더라. 정환하게 맞이해 주셨던 시모는 제가 친정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자마자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거기에 오빠까지 있다고 하니 저에게 급을 운운하면서 상처를 주셨죠. 그런데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친오빠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제야 시모는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복덩이라고 하며 더 잘해주셨죠.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전 수만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와 오빠가 능력 있고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의 시모의 표정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첫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시모가 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좋아했지만 전 그 길로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했어요. 남편은 제가 말하는 헤어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기다가 친하게 지냈던 오빠에게도 찾아가서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빌기도 했죠. 전 그런 상황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만나지 않으려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 은주야, 나는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사실 전에는 부모님이 온전히 다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을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그냥 내 옛날 생각을 말한다는 게 너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용서해 주겠니? 윤철이가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요즘 통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들어와.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 아닙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윤철 씨에게 저희 집 사정 미리 말씀드리라고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윤철 씨도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말도 못 꺼내고 절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은 좋은 사이라고 하지만 길게 본다면 지금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결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봐야 하고 더 시간을 길게 끌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윤철 씨와는 헤어지겠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냥 철없이 한 말이었는데 너에게 상처가 될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난 애초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며느리구나 하는 느낌이 왔단다. 그때는 내가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널 만나게 되면서 당황해 그런 거야. 그렇지만 난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내 말이 상처가 되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어.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나이가 있으니 더 이상 연애를 한다고 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감도 아닌 것 같고요.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머머,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반대를 한 적 없어. 우리 애도 너를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애가 헤어지기 싫어서 밥도 안 먹고 살이 쏙 빠졌어. 아니다.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나 때문이라면 나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다시 만나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한 번만 우리 윤철이 만나서 얘기 좀 들어줘. 그렇게 찾아온 시모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던 찰나에 매일매일 찾아오던 남편이 점점 야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전 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은 결혼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연애만이라도 하자며 애원을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시모와는 거의 만나지 않았죠. 그래서 시모에 대한 기억도 점점 잊혔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을 때 오빠는 저를 위해서 모든 상견례 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 예약해 초대를 했고 식사 비용도 다 냈죠. 거기다가 결혼 선물로 집을 줄 거라며 이야기를 하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너무나 좋아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쓸 수 있고 오빠는 사무실로 가겠다고 한 것이죠. 전 그런 오빠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마냥 좋아할 수 없었음에도 시댁 식구들은 혹시라도 더 해주는 게 없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거기 집이 몇 평이라고 했지? 그래도 가장 위층이니까 층간소음은 없겠네. 안 그래도 요새 집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사돈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신축으로 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에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은주는 좋은 옷 받아서 좋겠네. 부모님께서 보시면 엄청 뿌듯해 하시겠다. 어차피 사돈이 쓰던 가구나 가전들은 다 놓고 갈 거 아니야? 네? 아, 그래도 오빠 사무실 간다지만 필요한 건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저희도 신혼인데 필요한 물건들은 좀 사야죠. 안 그래도 저번에 물어봤는데 오빠가 아직 10년은 안 됐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낡기도 낡았고 다 오빠 취향이라서 다음에 은철 씨랑 같이 가가지고 둘러보려고요. 아니 얘, 오빠 쓰던 거 그냥 쓰면 되지. 무슨 또 돈을 쓰려고 그래?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바리바리 다 싸고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그냥 가구랑 가전은 싹 다 놔두고 가라 하고 능력 있는 오빠가 다 새로 사면 되는 걸 무슨 힘들게 그렇게까지 하니? 어쨌든 가구랑 가전은 해결됐으니 그냥 결혼식만 하면 되겠네. 어머, 너무 좋다. 근데 사돈께서는 집 말고는 다른 건 안 챙겨주신다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신혼여행비나 이런 건 안 주시려나? 에이, 엄마. 집 받은 걸로 만족해야지. 그지, 은주야? 형님 사무실에서 생활하시려면 힘드시겠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떠시냐 물어봐. 그래도 집이 더 낫지. 나야 뭐 상관없는데 형님은 불편하시려나? 그래도 형님은 능력 있으시니 사무실 가시더라도 금방 집 구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을 거야. 그래. 너희는 너희 결혼식이나 신경 써. 뭔가 방도가 있으니까 나가셨겠지. 그리고 진명이도 이제 슬슬 바꿔야 하지 않겠니?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큰 건 보통 남자가 이름을 앞에 쓰는데 말이야. 그래도 은주네 오빠가 주신 거니 은주 이름으로 해야 하나? 근데 은주 이름보다는 우리 윤철이 명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 전부터 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렇지만 오빠도 그렇게 제 결혼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파혼을 결심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오빠는 사돈이니 더 어려워질 테고 조심할 거라 생각을 하고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모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결혼 전에는 은근히 뭔가를 요구하는 듯 했지만 결혼 후에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대학 졸업을 한 취업준비생 신우를 오빠의 사업체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자리 딱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넌 됐고 난 사돈한테 직접 물어볼란다. 그래도 사돈이 사장인데 사장 한마디에 딱 자리 나오는 거 아니겠어? 우리 딸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든 다 잘하고 싹싹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회사 다녀야 하는 건데 요즘 불경기라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니 어쩌겠니? 그래도 가족이 사업을 하니 거기라도 들어가는 수밖에. 어머님, 지금 필요한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오빠는 그런 거 철저해서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인맥으로 들어왔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말해도 오빠가 거절할 거예요. 필요한 인원도 없고 아직 비수기라 인원 고용할 필요도 없고요. 어머님 자꾸 고집 피우시지 마시고 아가씨 취업 준비한다면서요.
그거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해요. 취업 준비를 하면 뭐 할 거야? 붙어야 말이지. 얘가 성적도 좋고 얼굴도 반반하니 좋은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문제야. 네 오빠가 사장이니까 한 자리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가족이 일 못해도 가족 회사에서는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거야. 누가 가족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 네가 딱 눈치가 있었으면 우리 딸 졸업하기 전에 딱 자리 마련해 뒀을 텐데. 어머님, 취업은 그렇게 인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가씨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취업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다음에 혹시라도 공고 뜨면 아가씨한테 넣어보라고 말해볼게요. 근데 아가씨가 원하는 직종도 아니고 일도 전혀 다른데 별로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소용없으니 그만 말씀하시고 오빠도 그만 찾아가세요. 시모는 신우 자리를 주라면서 저뿐만 아니라 직접 오빠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 오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시모를 막아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남편은 엄마가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고 부탁인데 어떻게 말리냐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달라며 고집을 피우시던 것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것들도 무작정 요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친정오빠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을 전체 구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사무실 위쪽으로는 거주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서는 자꾸만 이사를 가야 되겠다며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을 꺼내셨죠.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니 아예 직접적으로 친정오빠 건물에 대해서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 우리 집이 너무 낡지 않았니? 안 그래도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하나 싶더라고. 외풍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세시도 새로 싹 다 갈기에는 비용도 장난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볼까 싶어가지고 아들도 나가고 딸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해서 나갈 텐데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이런 허름한 집에서 계속 살면 너무 초라하지 않겠니?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번에 어머님 귀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은퇴하시면 귀촌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 집 정리해서 내려가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 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귀촌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도시만한 곳이 어디 있니? 시골 가면 할 것도 없고 농사 지으려면 체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체력이 있어야 말이지. 시골은 안 가고 그냥 여기 동네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말이야. 그니 친정오빠 건물 있잖아. 거기 맨 위층이 가정집 아니니? 거기 세입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세입자 못 구하면 계속 빈집이잖아. 그러면 빈집이 오래 두면 금방 망가진다고 하더라. 사람 온기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면서 남편은 건물 관리하고 나는 청소하고 그러면 딱이잖아. 네? 갑자기 오빠 건물은 왜? 어머님, 근데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전 사업장 건물은 전에 오빠가 말을 했으니 아셨겠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오빠 재산 자꾸 물어보셨던 거예요? 거기 어차피 세입자 들어올 거예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안 들어온 거지. 이미 계약도 다 했는걸요. 그런데 어머님, 뒷조사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거기 집도 좀 있던데. 다른 곳 빈집은 없다니? 이제 가족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사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른이니까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넌 무슨 오빠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예민해? 어디 무서워서 말이라도 꺼내겠니?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넌 너무 예민하게 대답하네. 시모는 친정오빠의 사업이나 건물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누가 입주를 하고 있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감하고 어쩔 때는 화도 나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내보지도 않았던 얘기를 시모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에서 생활하던 오빠가 사업이 더 잘 돼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좋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오빠는 집 구경을 오라면서 저와 남편을 불렀는데 따로 도착한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유, 사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또 사셨어요? 아유, 우리 사돈 능력이 너무 좋으시네. 아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옆에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있어야 일하는데 힘도 나고 보람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사한 집에도 여자 흔적 하나 없는 거 보니 아직도 혼자시네. 이렇게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같이 살 처자라도 한 명 있으면 좋으련만. 아, 우리 딸은 어떠세요? 솔직히 나는 겹사돈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한 집안으로 연결되면 더 편하고 좋죠. 사돈, 농담이신 거죠? 저랑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제 동생보다도 한참이 어린데. 그나저나 사돈 어른께서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걸 그랬네요. 동생네만 오는 줄 알고 제가 음식을 대충 준비했는데 다음에 볼 때는 제가 제대로 음식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남자 혼자 사는데 거기서 거기죠.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매번 이렇게 시켜 먹지. 아유, 내가 사돈 이렇게 살고 있을까봐 속상해서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시켜 먹기만 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 딸이 요리 솜씨도 괜찮고 야무지고 싹싹해요. 나이 차이야 조금 날 수 있지만 뭐 그게 더 좋죠. 전 쿨한 사람이에요. 사돈이랑 우리 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얘들아? 난 정말 소개를 해주고 싶네. 어머님, 자꾸 왜 그러세요? 저희 오빠 당황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자꾸 만나보시라 하세요? 나이 차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애랑 어떻게 만나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시모는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에게 신우를 만나보라며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의 의사는 상관없이 시모는 자꾸만 오빠에게 신우이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꺼냈죠. 처음에는 그냥 한번 말해본 건가 싶었는데 며칠 동안 자꾸만 전화를 해서 신우이를 만나보라고 하는 통에 오빠가 당황스러워 연락을 해왔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진짜 웃긴다. 그냥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건데? 자꾸 당신이 자르니까 내가 더 나서지 못하겠어. 솔직히 형님, 요즘 외로워하시잖아. 당신이 자꾸만 이렇게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형님 여자 한 번 못 만나고 혼자 사실 수밖에 없는 거야. 좀 중간에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소개를 아예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소개해준다는 거 다 좋은데 왜 아가씨를 소개해준다고 하는 거냐고. 아가씨 이제 가 대학 졸업했고 오빠는 40대인데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돈이랑 이렇게 만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오빠도 불편해 했잖아. 당신은 오빠가 불편해하는 건 뻔히 보면서도 왜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뭘 말리라는 건데? 무엇보다 가장 어른인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뭘 말려야 하는 거야? 동생 정도면 젊고 예쁘기도 하고 괜찮지 뭐. 형님 나이면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기는 힘든 나이야. 근데도 우리 동생같이 젊고 예쁜 애 만나면 그냥 좋지 않겠어? 엄마도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소개해주겠다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왜 자꾸 오빠한테 아가씨 소개해주려고 하는 건데? 혹시 이게 오빠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 오빠 재산 유산으로 안 넘길 거고 다 사회에 환원할 거래. 그리고 나도 그 재산 받을 생각도 없고 혹시나 그런 거라면 꿈깨. 오빠 죽기 전에 싹 다 정리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에이, 그건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막상 결혼하면 형님도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지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 그리고 형님이 결혼 안 하신다고 하면 당신이 유산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그걸 왜 당신이 안 받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형님 재산 같이 나눠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같이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마치 오빠의 재산을 자신들이 당연하게 받을 것 마냥 계획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오빠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이 오빠에게 바라는 것들도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고로 의식을 잃고 나서 깨어나지 않았고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을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생활을 했고 회사에도 사정을 말해 휴가를 내기도 했죠. 전 매일매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빠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빠는 깨어나지 못했죠. 그동안 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력을 잃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마치 오빠가 언제 죽는지 보러 오는 듯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떠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저만큼이나 자주 병원을 방문했는데 걱정스러운 얼굴 하나 없이 오로지 궁금한 얼굴로만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오빠 상태는 어떻다고 하디? 가망이 없다지? 아유, 안 그래도 내가 사고 났을 때 대충 들었거든? 근데 심하게 부딪혔나 보더라고. 아유, 이렇게 힘들게 너도 잡아두지 말고 얼른 보내줘. 네가 이렇게 붙들어두는 것도 누워있는 입장에서는 할 짓이 아니라니까. 네 욕심에 오빠 자꾸 붙들어 매지 말고 얼른 보내. 어머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직 오빠 살아있어요. 호흡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어쩜 그런 모진 소리를 하세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위기도 다 넘겼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하다가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니? 내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니 오빠 차키랑 집키 좀 줘봐. 어차피 주인 없이 마냥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 손길 안 닿으면 어떤 물건이든 다 녹슬고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둘 게 아니라 써야지. 어차피 사돈 가고 나면 다 네가 받을 거 아니니? 그럼 우리 같이 쓸 텐데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자. 뭐요? 진짜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오빠가 어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따위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렇게 누워있다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오빠 깨어날 겁니다. 회복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딱 봐도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거 뻔히 보이는구만. 넌 쓸데없이 희망 잡고 있는 거야.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한 말 오히려 도움됐다고 고맙다고 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야말로 무슨 소리니?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와이프 어디 갔나 걱정하고 눈치는 얼마나 보이겠어. 너는 오빠만 걱정할 게 아니고 네 남편을 걱정해야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도끼는 뜰 필요 없다.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같이 쓰게 될 거 미리 쓴다고 생각해라. 이 미친 여자가 당장 안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뚫린 입이라고 지금 말을 막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 내가 경고했지? 그만하라고. 이 미친 아줌마가 내 눈앞에서 안 꺼지면 나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당장 꺼져. 전 시모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앞에서 난리를 피우며 소리를 쳤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가버린 줄 알았던 시모와 남편은 기어코 오빠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비밀번호까지 찾아서 들어갔더라고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와 전 바로 경찰과 함께 오빠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얘는 왜 경찰관 분들이랑 같이 오니? 아니 얘가 지금 지 오빠가 아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미로서 며느리를 잘 챙겨야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기 들어와서 살 거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저랑 우리 아들이랑 와서 미리 청소를 해두려고 들어온 거예요. 얘, 뭐하니? 사실대로 설명 안 드리고. 뭔 헛소리야, 아줌마. 당장 여기서 나가. 왜 여기를 들어와서 산다고 해? 여기 우리 오빠 집이고 당신들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어. 어떻게 비밀번호 알아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여기 들어올 권리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니다. 경찰 아저씨, 이분들 잡아가세요. 여기 이분들 집 아니고 무단 침입한 거예요. 어머머,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오빠가 죽을 날 기다린다고 해서 너까지 지금 정신줄을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경찰관님, 이거 다 오해예요. 여기 제 오빠네 집인데 부모도 없이 남매 둘뿐이라 오빠 죽고 나면 여기 제가 받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올 집이니 제가 청소 좀 해주러 온 거예요. 이렇게 큰 집 청소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온 건데 얘가 오해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유, 저희 무단 침입 아닙니다. 그러니 그만 가주세요. 저희끼리 오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이미 CCTV에 당신들 무단 침입한 거 다 찍혔으니까.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니? 사고로 넣은 오빠가 알려주디?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내 앞에서는 아닌 척 하더니만 결국 오빠 재산 탐내고 있었네.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들 싹 다 잡아가세요. 저 이 사람들 고소할 겁니다. 제가 고소를 할 거라고 말하니 시모는 바로 달려와 제 뺨을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여기에 남편까지 합세해서
제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경찰들도 모두 목격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심우와 남편은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어요. 전 이 상황을 증거로 이혼 소송도 하고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항소했지만 무단 침입에 폭행까지 모든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의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지만 분할 없이 남편은 몸만 쫓겨났습니다. 전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보험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고객들 중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상담하는 척 말하게 됐죠. 그동안 뻔뻔하게 오빠의 재산을 노렸던 것들이 남편 주변으로 다 알려지게 되면서 고객들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지역사회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시부가 은퇴함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강제 기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다 보여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을 때 더 강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아쉬운 생각이 들었네요. 오빠는 다행히도 한 달이 되고 깨어나게 되었고 깨어난 후 그때 당시 얘기를 듣고는 저보다 더 분노를 했죠.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잡고 냉정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빠 사업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답니다. 요즘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너무나 든든하고 좋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